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여러 생활용품과 시설물 중에는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한두 번을 쓰면 버려야 하는 일회용품들이다. 이 제품들은 제조하는 데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 쓰고 난 뒤에 제품을 처리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제품들을 환경에 부담이 덜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기술들을 살펴본다. 충청남도 서천에는 친환경 공법으로 운영되는 양식장이 있다. 50톤짜리 사육조가 무려 15개. 이 안에서 다양한 어종들을 양식하는데 흰다리새우, 황복어, 틸라피아 등이 주 양식 어종이라고 한다. 현재 사육조에서 자라는 어종은 바로 이 틸라피아다. 아프리카 동남부가 원산지인 민물고기다. 틸라피아는 이제 일본에서 그 역돔이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물돔이라고 하고요.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물고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계 수산물 그 1위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어류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피시앤칩스로 이용되고 있는 거고요.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양식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이곳을 친환경 양식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 먼저 국내 양식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봤다. 먼저 가두리 양식은 연안에서 그물로 가두리를 만들어 어류를 기르는 방법이다. 많은 양의 어류를 기를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배설물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양식법은 주로 유수식이다. 사육지의 물을 연속적으로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이 양식장으로 들어간 만큼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자연으로부터 질병 유입도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곳 양식장은 미생물을 활용해 수산물을 양식하는 바이오 플락이란 기술을 도입했다. 본래 미생물 덩어리란 뜻의 바이오 플락은 물고기가 배출하는 배설물을 미생물이 섭취하도록 하고 이 미생물이 성장하면 다시 물고기가 섭취하게 해서 사료의 양을 줄이는 양식 기술을 의미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양식보다 사료량이 30%가량 줄어든다. 또 받은 물을 재사용하게 되면 펌프를 운영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물의 교체 주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비용이나 난방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바이오 플락 양식 기술은 해외에도 수출됐다. 2016년 알제리 중북부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새우 양식 연구센터가 준공됐다. 한국 알제리 전문가들이 사막 지하수를 이용해 새우 양식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바이오 플락 기술이 도입됐다.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어서 사막에서도 새우를 키울 수 있고 또 새우의 성장 속도가 빨라 생산량 증가는 물론 연중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양식장은 바이오플락 이외에도 또 다른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물고기를 기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엔 또 어떤 기술이 적용됐을까? 기존의 바이오플락 수조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많은 양의 물고기가 양식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물빛도 이전의 것보다는 좀 더 맑아 보였는데 여기는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에 의해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곳은 이제 바이오플락 시스템으로서 운영되는 양식장인데요. 그쪽은 이제 물이 혼탁해서 물고기 밀도를 많이 높일 수 없는 반면 이쪽은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으로서 어류를 키우는데요. 현재 제곱미터당 물고기 수용 밀도가 300kg입니다. 많은 편인가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액체 산소나 다른 어떤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그 침전 여과 시킴으로써 이렇게 밀도를 키우는 거는 아마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물속에 넣어봤더니 바이오플락 방식의 수조보다 물의 혼탁함이 덜하다. 또한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의 밀도도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BFT인 경우에는 그 수조 안에 BFT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물고기와 함께 산소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그 밀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순환 여가식은 BFT를 빼냄으로써 물고기를 수용량을 높일 수가 있죠. 즉 BFT가 소비해야 할 그런 산소가 빠져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순환 여과식이란 사육 수존의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고 오물을 여과시키면서 물고기를 사육하는 방법이다. 사육조에서 나온 물이 여과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수문을 통과해서 1차 수로로 향하는데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 등이 이곳에서 걸러진다. 그 다음 에어펌프장을 거쳐서 2차 수로를 향하는데 이곳에서 암모니아가 포함된 물고기의 배설물을 정화하는 생물 여과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걸러진 3차 수로물은 다시 사육조로 돌아가는 순환 시스템인 것이다.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은 비싼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다. 에어펌프장만으로도 충분히 양식장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친환경 양식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면서 인간에게는 이익을 주고 자연에게는 해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양식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자연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득을 주면서 또 식품으로서는 안전하게 생산되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학대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고 자연도 좋은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친환경 기술의 도입은 농업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는데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논산. 수십 년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최재성 씨를 만났다. 토마토는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를 원칙으로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 토마토는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많지만 겨울철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완숙 토마토하고 지금 후작으로는 지금 메론이 정식돼 있거든요. 근데 올겨울에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그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어요. 토마토의 발화에 알맞은 온도는 약 25에서 30도씨.
그리고 생육에 알맞은 온도는 약 25에서 27도씨 정도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하우스의 규모가 커질수록 난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무리 기온이 떨어져도 최저 온도 16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온이 되는 커튼을 설치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비닐만 있으면은 보온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격고 보온 커튼 같은 걸 치면은 일반 비닐만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온도가 한 6도 이상은 보온력이 좋거든요. 그 난방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난방비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난방시설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상당하다. 농가에서 설치하는 보온 커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다격 보온 커튼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설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농가의 난방연료비 절감을 위해 개발했다. 일반 삼중 비닐이나 외격 보온 커튼에 비해 부직포의 겹수가 많은 다격 보온 커튼은 보온성과 내구성 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왔다.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다격 보온 커튼의 설치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최재성 씨 역시 비닐하우스에 다격 보온 커튼 시설을 설계해 두었다. 이게 그 다격 보온 커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온력이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면 난방비는 거의 1.2배 아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 비닐만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설치되어 있어야 그 기름값이라든지 난방비가 훨씬 더 절약이 돼요. 하지만 기존의 다격 보온 커튼 시설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우스 내부가 지나치게 밀폐돼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작물의 병 발생이 늘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직포와 비폼이 겹겹이 삽입되면서 공기의 흐름마저 차단한 게 문제였다. 보온을 하면은 그 밀폐를 시키잖아요. 밀폐를 시키면은 밤에 작물이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할 때 작물들도 숨을 쉬면은 이 습을 배출을 해요. 그럼 습을 배출을 하면은 그 토마토라든지 이런 작물은 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습도가 그 계속 밀폐를 시키면 95% 거기까지 올라가면 하루 종일 밤새 습이 90%가 넘어가면 작물에 제피곰팡이라든지 전문이병이라든지 그 병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습을 일부를 내보내는 그 기능을 하는 다격보온 커튼이 있으면 그 병 발생은 기존에 숨을 안 쉬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지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신슐레이트라는 신소재다. 신슐레이트는 초극세사 섬유층 사이에 형성된 미세한 공기층이 열기를 붙잡는 특성이 있어 두께는 얇지만 일반 솜 재질보다 보온성이 약 3배나 뛰어나다. 8온스 두께인 일반 솜과 2.5온스 두께인 신슐레이트를 이용해 제작한 다격 보온 커튼의 보온성을 비교해보았다. 외부 온도가 3도씨인 가운데 두 다격 보온 커튼 모두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를 약 18도씨 정도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슐레이트를 이용한 다격 보온 커튼은 얇은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무게도 가볍고 설치 비용도 더 적게 든다고 한다. 덕분에 농가에서 반응도 좋다. 하지만 이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섬유 제품이다 보니까 다겨보온 커튼도 이게 천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요. 많이 쓰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에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부피대로 해서 폐기물 비용이 나오는데, 뭐 기존 제품이 한 20만 원 나오면 이 새로운 제품은 3분의 1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점점 설비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비례해서 폐기물들도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폐기물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통계를 보면 2015년 전국에서 32만 3천여 톤의 농업용 폐비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거된 양은 공단이나 밭 등에 펼쳐 사용하는 멀칭용 비닐 등 18만 7천 톤, 그리고 하우스용 비닐 7만여 톤으로 총 25만 7천여 톤으로 기록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거된 약 80%의 폐비닐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제작진은 이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살펴보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시흥의 한 폐비닐 처리 공장. 농가에서 수거한 폐비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과연 수량이 얼마나 될까? 시와 폐비닐 처리 공장의 재고는 1,500톤 정도 됩니다. 이 폐비닐은 농촌에서 하우스 그리고 멀칭용으로 사용된 후 폐기되었다가 각 공동 집화장에 반입되어서 수거 사업자들이 저희 폐비닐 처리 공장으로 이송하여 온 폐비닐입니다. 처리량은 어떻게 돼요? 저희 시와 공장에서는 연간 8,000톤의 폐비닐을 처리해서 재생 원료인 플러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이용하고 버리는 비닐의 양도 상당하다. 그걸 수거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재질의 차이로 인해 일반 비닐은 전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많은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폐비닐 대란의 원인 역시 자원화에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반입된 농업용 폐비닐은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을까? 먼저 고정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폐비닐들을 선 파쇄기에 투입해서 1차로 절단하기 시작한다. 이때 약 80cm에서 1m 정도의 크기로 파쇄가 된다. 그 다음엔 세정기로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1차 세정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다시 2차 파쇄기로 투입되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공장에서는 총 4번의 파쇄와 4번의 세척을 거쳐서 각각 약 10cm 크기의 비닐 조각을 완성시키는데 건조 후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플러프라는 원료로 가공된다. 플러프는 농업용 비닐로 만든 자원순환 원료다. 제 손에 있는 본 제품은 최종적으로 폐비닐을 세척 후 탈수, 건조해서 생산된 플러프입니다. 이 제품을 뒤에 보시는 마대에 담아서
민간 재활용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톤백 마대의 용량은 약 400kg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생산된 플러프는 민간 재활용 업체로 공급되는데 녹이는 용융 과정과 압력을 가하고 열을 주는 압출 과정 등 추가 공정을 통해서 펠릿으로 생산된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농업용 폐비닐의 양은 약 32만에서 33만여 톤 정도다. 그중 이곳에서는 연간 약 18만 톤을 수거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7개의 처리 시설에서 약 8만 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펠릿은 하수관, 보도블럭, 고무대야 등 생활용품으로 가공되어 유용하게 사용된다. 농촌에서 농사용으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폐비닐의 경우 방치될 경우에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농촌 전력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생원료인 플루프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적,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물질로 재활용해서 순환 사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이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용 비닐은 최근에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3년 192억 개에서 2014년 212억 개로 늘었고 2015년도에도 211억 개를 기록했다. 특히 무상 제공이 금지된 일회용 봉투, 쇼핑백과 달리 속비닐은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 자주 쓰는 플라스틱 용기들. 생수를 담는 페트병. 음식물 포장용으로 이용되는 랩까지. 이 모든 제품들은 제조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또 폐기하는 데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25억 톤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억 톤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한 6억 톤이 되면서 대부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화석연료를 원료 물질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이랑 거의 이퀄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울창한 산림의 나무들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곤 했다. 산림의 나무는 탄소 동화 작용을 거치면서 목재를 통해 탄소를 저장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림의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당장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새 용도를 찾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땅 속에 있는 석유를 파서 우리가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땅 속에 있는 석유를 너무 의존해서 살고 있죠, 지금. 특히 플라스틱은 100% 지금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폐자원으로 우리가 쓰고서 버리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대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지금 예.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학술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요. 현대인은 플라스틱의 대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회용이란 명칭에 걸맞게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 우리 손에 머무르는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손을 거쳐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버려진 후 수백 년 동안 자연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를 떠돌며 배고픈 해양 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바로 이산화탄소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 폐비닐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해양이 오염되고 또 이제 농촌 같은 데서는 이게 썩지 않아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만든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됩니다. 생분해성이 됩니다. 깨끗하게 이산화탄소가 물로 싹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런 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도 자연 분해가 되고 땅 속에서도 몇 년만 지나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열 교수는 몇 년 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플라스틱은 이산화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을 지닌 형태로 가공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기존의 플라스틱 제조 방법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로 만든 플라스틱을 시중에서 만나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뭐 의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가 소비자들한테 주는 이 비닐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겠다고 좀 발표한 데도 있고요. 공항 면세점 같은 데서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비닐백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소비자들한테 기존의 석유로부터 쓴 것을 한 장 쓰는데 20원씩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한 30원이라든지 40원 돈을 받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게 되면은 이쪽 시장에 마켓이 열리고, 아울러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플라스틱의 어떤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포집해서 자원화할 수 있을까? 국내에선 이미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들을 개발해왔다. 보령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이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는 연간 약 7만 톤, 하루 약 18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되고 있다. 대량 배출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개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장 개념보다도 좀 더 일부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지 않고 활용한다는 개념에서는 유의해야 될 점이,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요즘 현대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을 전환,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이곳에선 현재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연구 중인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분리막 기술이라고 한다.
분리막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에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배가스 등에 포함된 CO2를 선택적으로 분리막을 이용해서 투과 속도나 분자 크기 차이로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막 기술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규모나 위치의 제약이 굉장히 적고 화학 물질의 사용이 없어서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차세대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분리막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연소 후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체막을 이용해 분자의 크기나 투과 속도의 차이로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체막 기술을 적용하면 규모나 위치의 제약이나 화학 물질의 사용 없이 이산화탄소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자체 개발한 체막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테스트에 통과한 분리막들은 크기를 키워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제작된다. 그렇게 평가된 분리막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분리막을 만든 다음에 이런 분리막을 이러한 모듈 형태로 이 안에 쌓아서 상업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듈은 지금 실험실 스케일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약간 현장보다는 작은 형태지만 분리막 기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층을 한다거나 현장에 동일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1메가와트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 플랜트가 건설됐다. 이를 통해 당진 화력본부 5호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 연간 7,000톤의 양이 포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 저장하는 기술은 이제 상용화되었다. 그리고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자원화하는 그런 연구로 방향이 이렇게 많이 시프트되고 있습니다. 전력연구원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화합물인 중탄산 소다로 만들거나 이렇게 메탄으로 이렇게 연료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고부가가치 화합물인 중탄산 소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중탄산 소다는 흔히 가정에서 베이킹 소다로도 활용되고 제철소나 발전소에서 산성가스 제거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로 중탄산 소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2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어떤 과정일까? CO2 자원화 공정은 크게 소금물 전기분해 공정과 CO2 탄산화 공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소금물 전기분해 공정에서 소금물이 전기분해가 되면 가성소다와 수소 그리고 염소가 생성이 됩니다. 소금물 전기분해 공정에서 생성된 가성소다는 이후에 탄산화 공정으로 투입이 되고요. 탄산화 공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2개의 반응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소다가 이 반응기를 거치면서 CO2와 반응을 해서 중탄산소다가 만들어지는 공정입니다. 소금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염소와 수소 그리고 가성소다가 만들어진다. 락스로 이용되는 염소는 톤당 45만 원. 에너지로 이용되는 수소는 톤당 220만 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다. 남은 가성소다는 탄산화 공정으로 투입된다. 소금물 전기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가성소다는 이산화탄소를 만나 중탄산 소다를 생성한다. 중탄산 소다 슬러시를 탈수 건조하면 가정에서 세제로 이용되거나 식품 첨가제용으로 이용되는 베이킹 소다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공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환경 공법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탄산 소다 제조 공정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금 종래에 그 중탄산소다 생산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 그 솔베이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 공정은 1860년대에 이미 만들어진 공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특히 그 칼슘 카보네이트 사용을 위해서 열분해가 필요한데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CO2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그 솔베이 공정의 경우에는 1톤의 중탄산소다를 생산하는데 약 2톤의 CO2가 배출이 되고요. 반면에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중탄산소다 생산 기술은 오히려 CO2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정 중에는 바이오메탄화 기술이 있다. 메탄을 생성하는 미생물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이산화탄소의 자원화 장치의 하나로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에서 보시면은 전기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반응기 내로 공급이 됩니다. 이 반응기 내에는 미생물이 있고 CO2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기 내는 그 미생물이 전기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메탄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2019년까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메탄가스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메탄화 미생물을 선정하고 대량 증식할 예정이다. 만약 하루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 후 천연가스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연간 600억 원의 연료비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직접 자원할 수 있다면 경제적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탄산 소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중탄산 소다로 전환했을 때 중탄산 소다의 판매 가격이 현재 톤당 한 35만 원 수준입니다. 그 메탄 경우는 이제 톤당 한 80만 원 수준까지 이렇게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들은 뭐 전량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인류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제 고부가 화합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소나 메탄 같은 연료로 전환하는 이 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이득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 세월 기술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해왔다. 덕분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졌지만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다.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